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분류 작업이었는데요.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배송 전에 배송할 물량을 차량에 직접 싣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오늘 사회적 합의에서는 이 작업의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고 택배 노동자는 분류 작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에 심야 배송도 제한됩니다. 자, 이번 합의로 인해서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살펴볼까요?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1명 추가됐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고요. 3차 대유행은 완만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인데요. 자, 그렇지만 요양원, 교회,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하긴 이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는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노동 상담 시간인데요.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지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내일부터는 1,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저출생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서도 앞다퉈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얼마 전 창원시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탁상 행정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보고 싶네요. 아유,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애 잘 큽니까?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빠세요? 저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아빠입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창원에서 현금 1억,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그냥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몇몇 단계와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남 창원시 일명 드림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혼부부한테 일단 1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고서 첫 자녀를 출산하면은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요. 둘째를 낳게 되면은 원금에서 30%를 이제 면제해주고요. 셋째를 출산하면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셋째까지 낳게 되면은 결국에는 1억 원을 그냥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 시가 2010년에 합쳐져서 통합시로 출범했거든요. 예. 당시 인구가 108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통합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3만 명으로 감소했고, 현재도 보니까 매달 인구가 500~600명씩 줄고 있다고 해요. 근데 특례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0만 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례시로 인정받고 예산 같은 거에서 또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펼쳐갖고 예. 3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사례를 참고를 했다고 해요. 예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올바른 정책이냐. 그래서 창원시가 시행을 유보하고 정책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좀 주제들을 무거운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네. 저와 팀장님이 의견을 좀 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좀 반찬 토론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애청자분들과 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 지원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 혹시 1억 원 주면 셋째까지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그 돈 1억도 1억인데 사실은 지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그 환경적으로도 사실 제가 이번에 유치원을 작년에 보내보니까 예. 유치원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유치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첨을 다 하고요. 예. 떨어지게 되면 그 외에 학원가라든지 여러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회사 다니면서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이제 놀면서 크기도 했고 아니면 예. 대가족이다 보니까 집에서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 이거 돈 잠깐 준다고 맞아요. 아이를 낳을 것 같진 않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산율은 이게 육아나 보육 대책 등에 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현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그 7년 동안인가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인구수는 또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단순히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런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631번님께서는 한 아이당 100만 원씩 매달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의견이신데 네.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둘째 가지실 겁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준대요. 차라리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는 그냥 한 명만 열심히 그냥 키우자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동학대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빚 같은 거 갚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청약제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 아이가 부산물이 된다든지 어떤 그걸 따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들이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9676번님께서는 우선 형진 씨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축구만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라고. 그래요. 아이 예. 생각 아직은 근데 이거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조만간 또 축구하시죠. 알겠습니다. 말을 돌리시네요. 예. 4854번님 1억 지급 완전 찬성입니다. 그래야 인구 늡니다. 대신 좀 단계적으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2271번님께서는 확실히 몇 천만 원보다 1억 하니까 억소리 나긴 하지만 아이 키우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또 하셨네요. 맞아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반찬 토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대출금을 깎아준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 1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런데 어른들이 그곳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남해 같은 경우와 같이 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게 막는 문제도 필요해서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지. 뭐 아이들 많이 낳는다.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뭐 좋은 대학교라든지 그런 뭐 학교 시설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직장이 없다. 결국에는 다 유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보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올해 초 우리나라에도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예.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출생자가 보니까 아이들이 27만 5,800명 태어났어요. 원래 2019년에 30만 명 아이 안 태어난다고 해서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이 가장 적게 태어나는 수치다 했는데 지금 27만 명으로 뚝 떨어졌죠. 예.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65%나 감소한 거고요. 사망자는 지금 30만 7,700여 명,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만여 명 감소한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처음인데 뭐 이거는 아이가 안 태어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때는 뭐 60만 동이 80만 동이 한 해에 뭐 60만 명, 80만 명 태어났고 부모님 세대는 뭐 100만 명도 태어난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지금 30만 명 깨진 것도 충격적인데 그 줄어드는 수치가 너무나 좀 10%면 굉장히 큰 수치여서 이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지금 제가 어제 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가임 여성이 한 명이 낳는 그 출생아가 1이 안 돼요. 0.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네. 저도 주변에 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이런 지원금을 좀 주면 아이 낳아서 키울만 하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키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키워보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를 둘, 셋 낳고 싶어하는 주변인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지원금 준다라고 하면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더 확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 현금 보조 비율이 14.3%고요. 이거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이 35.5%, 스웨덴 40%, 프랑스 40.5%, 일본이 43.8%. 우리나라가 좀 현금 보조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 그러나 이 목표가 좀 장기적이어야 될 것 같고 한 지자체의 어떤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함은 돼서는 아닌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140조 원인데 이게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 정부를 통한 전국이나 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특정 시도나 어떤 자치구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7년 연속 출생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남 해남인데요.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엔 빠져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 경남대 도시재생학과 정규식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인구 감소를 출산만 강조해서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 청년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이고요. 또 여성단체들도 출산율은 돈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여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오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666번님께서는 현금 1억보다는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인 듯하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1932번님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대안 제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준다니까 당장 낳고 싶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5449번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출산율 말하기 전에 일자리 등 청년 정책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0779번님,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 건너뛰고 셋째로 좀 갈 수 없지 않나요? 둘째부터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공감을 하십니까? 이런 의견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결혼이 문제다. 요 의견이 좀 상당히 와닿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전세든 월세든 집 한 칸은 마련해야 사실 이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부분부터 사실은 꽉 막히게 되니까 거기다가 그 대출금 갚으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결국 맞벌이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까지 낳게 되면 누군가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다 보면 사실은 아이 낳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뭐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뭐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의견이 굉장히 좀 저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자, 1971번님께서는 50세 총각인데 늦장가 가볼까요 하시면서 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 계획과 목표를 결혼도 좀 둬야겠다. 뭘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와 정부에서 준다면 받아야죠 라고 하시면서 전민기 팀장님 대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술라생 2시간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오셔야죠. 빨리 가고 싶네요. 2056번님께서는 현재 새아이 엄마입니다. 제발 일단 뭐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면 또 고맙죠, 사실. 네네. 6587번님께서는 굉장히 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둘째를 엄청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인공수정이나 특히 시험관 시술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비싸서 좀 엄두도 못 내요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또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지금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도 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동안 그런 어떤 문제점 지적하신 걸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지 않나. 지금 갑자기 들으면서 확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287번님, 저도 셋째를 고민하다가 포기한 두 아이 직장맘인데요. 돈보다 급한 건 아이 육아 문제입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워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인 듯합니다. 아마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뭐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또 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TV 같은데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아이들 뭐 괴롭혔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그게 극소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어쩌다가 이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이제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계시니까 이게 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 데리고 간 적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참 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9676번님께서는 솔직히요. 이렇게 돈 주면 인구 문제 해결된다면 허경영 씨 뽑으면 됩니다. 1억씩 준다는데요. 돈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젠가요? 그 허경영 그 대표가 서울 재보궐시장에 출마 선언하면서 3대 공영제 연애하면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또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돈만으로는 절대 이런 그 출산율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뭐 일시적인 반짝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예, 예. 특히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뭐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서 창원시의 경우도 그렇고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고육책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 보여주기식 경쟁으로는 인구 총량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고 일할 수 있는 사회 기반 만들자. 예. 그리고 강남 여성단체연합도 인구 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는 정책은 이게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이거 창원시 셋째 출산 1억 원 지원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뭐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창원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북 제천시도 5천만 원 이상 대출한 가정이 첫째 낳으면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4천만 원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정책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인구 줄어들고 아이 낳지 않는 현상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방을 함께 좀 살리고 그곳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좀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이라는 그 기준이 몇 년 안에 깨질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셋째까지 낳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긴 하지만요. 예.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맺을 시간이 됐는데 우리 또 전민기 팀장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 유치원을 보내려면 아이 셋 아니면 추첨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예. 결국에는 그런 보육 시스템 아이들 맡길 만한 곳이 너무 좀 적다는 게 늘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구에 맞춰갖고 좀 확충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죠. 결국에는 육아네요, 육아. 보육.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반찬 토론에서 좀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 주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경남 창원시에서 새 자녀 출산 시 1억 원을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7968번님께서는 육아는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하셨고 7181번님께서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라고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지금도 힘들었지만 예전에도 힘들었던 것이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셔서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306번님, 세 자녀 아빠입니다. 육아 정책은 좋아요. 다만 현재 두 자녀, 세 자녀의 육아 정책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신생아의 중요성도 좋아하지만 기존의 다자녀 가정에도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감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8733번께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입양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입양 관련 문제가 또 대두가 됐죠. 제도적인 또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역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요. 11시 정각에 돌아올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 네,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사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계약이 추진되면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5,600만 명분에 2천만 명분이 더해져 총 7,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어째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군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네, 두 번째 숫자는 9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택배 심야 배송이 제한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최대 60시간으로 9시 이후에 심야 배송은 제한됩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가슴이 아팠는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4년 만에 수입산 계란이 밥상에 오릅니다. 요즘 계란을 그야말로 금란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병원성 조류독감 AI가 계속 확산하면서 계란 가격이 무려 22% 뛰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서 계란값을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네, 경기도민들은 설 전에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 1,400만 명의 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죠.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1,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서둘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역시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효신입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좀 노무 상담이 좀 급증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노무 상담 계속해서 좀 많이 들어옵니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다 애청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와 좀 대답이 다르십니다. 네네. 자, 지난주 1월 15일 1차 지원 받지 못했던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분들이 좀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지원 대상분들은 그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20년도 10월에서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우리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년 10월에서 11월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그 기간 중에 10일 이하,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이면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사업 공고일이 1월 15일 날 있었거든요. 그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 받으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닐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1,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되죠, 따로? 예, 맞습니다. 1, 2차 지원금은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3차에서 1, 2차 때 지원 못 받으신 분들, 또다시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100만 원 지원받게 되고요. 그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당장 내일 금요일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이건 온라인으로 그냥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털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는 안 되고 PC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온라인 PC 이용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접수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장 접수는 1월 28일 목요일부터 2월 1일까지 예.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PC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 그 번호 끝자리 홀짝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없는 겁니까? 그냥 내일부터 네. 일괄적으로 다 신청하면 됩니까? 네네. 이번에는 뭐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했는지. 예. 네네. 순번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지원 요건은 1, 2차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격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10월에서 11월에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셔야 된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소득 요건은 19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셔야 되고 20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감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총 5가지입니다. 19년도 월 평균, 그다음에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에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하셔서 비교하셔서 25% 이상 감소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10월에서 11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으셨으면요. 예. 네, 지금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셨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 발표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가 됐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원 대상 분들은요. 불러드리면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하고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하시면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다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네. 해당 지원금도 물론 지원 요건이 있겠죠. 네.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를 좀 만족시켜야 된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네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게 재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 공고 시행일이 1월 15일 날 있어서 1월 15일 현재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 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셔야 해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방과 후 강사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 수업이 축소돼서 운영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관계기관 DB에 그게 시간이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장님 직인을 받은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소득 요건인데요. 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국세청에 신고된 19년 개인의 총 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득 1,000만 원이요? 네네.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예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해당 요건,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 기입하시면 관계기관 DB 통해서 일괄 검증하니까 별도의 신청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원 요건 충족하시면요, 50만 원이 지원되고, 심사 완료한 뒤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셨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지원 요건하고 소득 요건하고 지원 요건이 5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재원이 우리 정부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아니고 우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나 전국금융노조 그다음에 은행연합의 기부금 460억 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원의 재원이 출처가 다르다.
예.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신청 기간입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예. 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로복지공단. 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그래서 포털에 주시길. 근로복지넷으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방법을 알려주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본인 인증수단 요즘에는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소유 본인의 가입된 스마트폰 가지고 가시거나 하시면 거기서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1월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는 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그 오부제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5일 날 월요일 날은 16, 그다음엔 27, 38, 49, 5 하고 10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순번제가 있군요, 이건. 네, 25일부터 29일까지는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온라인 어려우시면 가면은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8826번님께서는 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말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납부했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당연히 우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을 납부하신 거하고 그 고용보험 가입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 활동하시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셨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아까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셨다고 했나요? 예. 네. 정년퇴직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니까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셨으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2099번님, 퇴직금을 받으면 내는 퇴직소득세는 몇 %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이 퇴직소득세는 우리 몇 %다, 우리 사대보험 요율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우리 근속기간에 대한 공제도 있고요. 그런 게 부가적으로 변수가 몇 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네. 2271번님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전혀 몰랐습니다. 슬라생 감사합니다라고. 예, 이 공을 저는 노무사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애인 활동 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지금 그 소속된 기관에서 활동 기관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예.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2번님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재직 요건 해당 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 역시 이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1월 15일 현재 그 종사 여부는 제공 기관하고 계약 체결 중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수는 벌써 우리가 급여 지급을 위한 그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서 그 관계기관 DB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공 기관에다가 문의하면 다 확인 가능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제공 기관에서 데이터 DB에서 등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별도로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그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니까 한번 기관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9141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구두수선 가게입니다. 2차 신청해서 1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버팀목 자금 인터넷으로 신청해봐도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인 지급 대상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직 확인 신청이 언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 확인 신청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화이자 모더나의 RNA 백신, 노바백스의 재조합 백신과 같은 다양한 백신 플랫폼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백신 접종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면 인체 내로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자극시킵니다. 예. 자극된 면역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몸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침입하는 경우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이 현재 개발 중인데요. 백신 플랫폼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그 백신 플랫폼이란 백신에서 특정 항원이나 유전 정보를 바꾸어 백신을 개발하는 기반 기술이고요. 예. 이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백신 플랫폼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보라라 백신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특징과 작용 원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서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고요. 예. 대표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등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예. RNA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인 특징이 있지만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에 준하는 즉 섭씨 4도 이하의 콜드체인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개발된 백신은 얀센사의 에볼라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해당됩니다. 예.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소개해 주셨고, 자, 다음으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한 RNA 백신의 특징과 작용 원리도 설명해 주시죠. 네, 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고요. 예. 제조 기간이 짧고 신속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RNA 분해 요소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예. 냉동, 즉 예를 들어서 섭씨 마이너스 20도나 마이너스 75도의 그런 콜드체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제품화되었습니다. 예. 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바백스에서는 재조합 백신을 개발했는데 역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서 예.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재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 반응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염 등과 같은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제형이 필요하고요. 예.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기존의 그 B형 간염 백신이나 자궁 경부암 백신 등이 재조합 백신에 해당됩니다. 예. 자, 사실 백신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치료제 누리집 주소에 들어오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당연한 것들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도 보면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이런 가사도 등장하는데요. 곧 봄이 오고 하늘은 빛나고 꽃은 필 겁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당연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